자,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수능특강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쌤 국어 문재호입니다. 일단 24학년도 수능특강이 나왔다는 것을 일단 고3이 시작했다라고 봐도, 입시가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수능특강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개념학습 파트인데요. 사실 개념학습 파트가 수능에 연계된 경우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개념학습 파트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번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한 강이 줄었잖아요. 11강으로 나왔고, 또 그 개념 학습에 동원된 작품이나 그 내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괜찮은 작품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 학습 부분에서는 이제 수능 대비하면서 문학의 해석, 또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수업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의 표현 파트에서 이제 백석의 여승이 실려 있는데요. 이 작품은 아마 익숙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자주 많이 나왔었고, 또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작가가 백석이기 때문에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고 해서 사실은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신을 준비하시는 고3 학생들한테는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를 볼 때, 일단 자기 루틴을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한 8가지 도구 정도를, 이렇게 이제 미리 그 설정을 해놓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작품을 해석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 화자, 대상, 정서, 태도, 그다음에 시상, 전개와 이미지, 표현법까지이고요. 여기 이제 표현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훑어봐서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있을 때는 파악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표현법을 자세히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표현법이 문제에 있을 경우에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보게 되면은 종종 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지문으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또 한 번 읽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비효율성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표현법 같은 경우는 문제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하나의 어떤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승은 합상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상공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요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아, 좀 슬픈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지요. 또 내용도 좀 슬퍼요. 일단 시적 상황으로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화자의 경험과 현재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적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화자는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나로 등장을 하는데요. 요 나는 관찰자로 등장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화자가 경험한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화자가 여성을 관찰하고 여성의 사연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이제 여성이고요. 그렇죠? 일단 제목에서도 여자 스님을 이제 여성이라고 하죠. 여성이라는 제목이 주는 어떤 울림 같은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뭐 어떤 종교적인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스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 심각한 결단,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죠? 또 옛날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속세에서 뭐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죽는 것 대신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제 뭐 스님이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을 먼저 보시면은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승의 행동을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자 여승에게서 가주치의 내음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일단 후각적 이미지를 동원했다 하는 점을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고요. 자, 냄새는 냄새인데 이제 가지치의 냄새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지치 취는 취나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물 냄새 맡아보셨나요? 음, 저는 이제 나물 냄새 맡으면 약간 이게 약간 풀 냄새도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되게 좀 묘한 그 냄새로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취나물 같은 경우들은 뭔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 곰팡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게 이제 지하에 있는 노래방 갔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약간 그런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향기롭고 뭐 되게 막 맛 좋고 뭐 비싸고 이런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 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뭐 그런 느낌이라고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두 행이 굉장히 좀 그 독특한 비유를 보여주는데요. 우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랬습니다. 자, 쓸쓸한 낯. 일단 얼굴인데요. 얼굴을 갖다가 이제 쓸쓸한이라는 관형어를 붙여가지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쓸한 얼굴이니까 대상이 살아온 삶을 되게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비유를 뭐냐면 옛날같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옛날같이 늙었다. 추상적인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나는 자 그래서 화자가 등장했고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이렇게 이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들에 되게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 표현을 갖다가 직접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자 일단 정서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화자의 정서가 있고요. 대상이 이제 여승의 정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화제의 정서는 나왔죠.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로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서럽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여성을 보고 서러워졌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음. 뭐 나와 여성하고 무슨 친척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했을 때는, 뒤에 내용을 볼 때는요,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이 1930년대 또 40년대 약간 좀 그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데서 겪은 우리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어떤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압축적 묘사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도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추상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유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을 보조관념으로 동원해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보조관념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주목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연은 과거의 사건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이었습니다. 평안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특정 지역,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을 환기시켜 주고 있어요. 또 금전판이라 그래서 이제 금전판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금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캐내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나라의 일제가 금광을 자유롭게 캘 수 있는 허가권을 사람들에게 마구 부여를 했죠. 그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명산들, 훌륭한 산들이 막 파헤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때 어떤 상황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옥수수를 이 여인에게 샀으니까는 이 여인은 옥수수를 파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우리 1년에 나와 있던 그 여승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승이 되기 전에 이 여인은 옥수수를 파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자, 어쨌든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로 일단 맞춰서 읽는 것들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여인이 울었다는 것과는 여인의 어떤 심리는 슬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 슬픔. 기쁠 때도 울어요라고 억가를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까지 차게 웃다. 근데 울었다는데 가을밤 같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유가 되게 추상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갑게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차가운 것은 촉각적인 거고요. 울음은 일반적으로 청각을 환기하죠. 따라서 차게 울었다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각의 촉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각적인 울음을 차갑다라고 하는 촉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를 통해서 여인의 어떤 정서를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관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여인이 뭐 구체적인 사연들은 안 나와요. 무슨 일 때문에 나의 어린 딸아이를 때렸는지 또 왜 울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던가 보편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옥수수를 팔아서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죠? 간신히 먹고 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여기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처하고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3년이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10년이라는 시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섣벌은 일하러 다니는 일벌을 말해요. 그래서 어, 벌이 이제 그 뭡니까? 꿀을 구하러 이제 밖으로 나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지압이는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일하러 나간 거예요. 아마 여보 돈 벌고 올게 하고 나갔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뭐 결별이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왜 10년 동안 안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죠?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되게 힘든데 1930년대 과연 여자 혼자서 옥수수 팔아서 아이를 키우는 게 과연 쉬웠겠는가? 쉽지 않은 일을 겪은 거죠. 그동안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어린 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딸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장이. 자, 이때 돌무덤으로 갔다니까는 어쨌든 돌로 쌓은 무덤이죠. 결국은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딸의 죽음을 갖다가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다만 이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미화법으로 많이 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은 심리적으로 흔들리죠. 심리적인 슬픔이 좀 극대화되게 되는데 이 슬픔을 조금 자제하고 절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슬픔의 깊이를 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화법을 써서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표현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가족사가 나온 거죠. 자, 여인의 가족사가 어때요? 남편은 일하러 나가서 10년간 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딸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의지할 남편도 또 자기가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될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죽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말 좀 이미 뭐 맞는지 모르지만 뭐 천의 고아라고나 할까? 세상에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뭐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연에 가서 이 여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상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일단 슬픈 날이라고 해서 슬픔이라는 정서를 갖다가 거의 직접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고요. 그런데 슬픈 날이 어떤 슬픈 날이냐면 산꿩 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에요. 그죠? 일단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라는 점에서는 감정이입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감정이입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산꿩에 이입된 감정은 화자의 감정이 아니라 여인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감정이 이입돼 있는 거죠. 지금 서러운 거는 물론 화자도 서럽지만 화자가 서러운 것은 마지막에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인의 상황이 지금 서러운 겁니다. 어,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슬픈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산절의 마당 귀에, 귀는 귀탱이, 구석이란 뜻이죠. 마당 구석에서 여인의 머리 오리가 머리카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럼 주어는 이제 머리 오리가가 주어가 돼요.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여승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여승이 되는데 요게 눈물방울하고 연결되면서 하강적 이미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일반적으로 하강적 이미지는 내면 깊이 들어가는 거고 슬픔이나 서러움 뭐 이런 어떤 정서를 환기시켜 주거든요. 그런 어떤 환기와 비교해 볼 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는 여승이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최후의 선택지라고 할까요? 를 선택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머리를 자르고 스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어떤 기구한 운명, 기구한 삶,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도적인 측면은 특별히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굳이 찾자면 나가 이 여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연민 같은 거죠. 어, 연민이라든가 뭔가 공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은 가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 여인이 특정된 개인으로서의 비극적인 삶을 산 여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조선시대에 수많은 여성들, 아니,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기구하고 힘들고 고달팠던 그런 삶, 이런 걸 갖다가, 대변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이나 그들이 겪었던 서러움에 대한 공감 같은 것들이 태도적인 측면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상경제의 특징은요. 일단 이 작품은요. 스토리가 들어있죠. 보통 이런 시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사적인 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사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잘 보면은요. 1년이 현재라고 본다면, 1년이 현재라고 본다면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데요. 이 과거가 1, 2, 3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전개되는 것들을 우리는 서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작품 굉장히 서사적인 성격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굳이 따지자면 순서가 2연이 1번, 3년이 2번, 그다음에 4연이 3번, 그리고 마지막 1년이 4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시간 역전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거고 만약 이걸 소설로 표현한다고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일단은 공간각적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점을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각적 이미지를 먼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이제 가지치의 내음새 그래가지고 후각적인 이미지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또 추상적 이미지로 보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여인이 겪은 슬픔과 서러움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법은 생략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작품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주의할 점은 상공에 감정이입된 게 화자가 아니라 여인의 감정이라는 것. 이게 하나의 함정으로 볼 수 있고요. 구성이 시간 역전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가 되게 독특하게 추상적인 보조관념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이해했다면, 요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또, 작품 이해를, 해석을,
작품 이해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시조가 올라와 있네요. 어, 시조가 이제 세 편, 어이구, 시조가 한 권 올랐지? 자, 세 편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앞에 두 편 볼게요. 고전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시조는, 나오면은 뭉쳐서 나오죠. 뭐 시조 한 편씩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나오면 이제 뭉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시가는 클리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클리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작가의 이름이 있냐 없냐를 잘 봐라. 어, 작가의 이름이 있으면 이 작가는 대부분 양반 사대부예요. 물론 이제 특수하게 기생들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기생들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양반 사대부다 하는 거고요. 작가 미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평민들의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반들의 삶은 클리셰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기 때문에 뭐 양반들이 직접 농사 짓거나 일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클리셰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작품은 좀 그거랑 조금 다르다 하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아마 그래서 요번에 개념학습으로 또 온 것 같아요. 어려운 작품 아니니까는 빨리 읽고 정리를 해줄게요. 샛별지자 종달이 떴다. 호미 메고 살입나니 긴 숲을 찬 이슬에 배잔방이 다졌는다. 아이야, 시절이 좋을 손 옷이 졌다 관계하랴. 마지막에 관계하랴 오 여기에 물음표 띡 써주셔야 됩니다. 고전 시간은 부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부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 부호 처리하고 안 하고가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큰 게 없을 것 같네요. 자, 문장별로 끊어볼까요? 샛별 지자, 종달이 떴고요. 호미를 맺고요. 사립을 나섰네요.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걸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시간의 흐름이 들어있다. 왜? 샛별은 새벽별이라고도 하고요. 또 금성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개밥바라기 꽃, 개밥바라기 발음이 좀 꼬이네.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 졌다는 얘기는 새벽별이 졌다는 얘기는 밤이 가고 아침이 왔다. 여명이 떠올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종다리가 떴답니다. 아이고 재밌는 표현이에요. 새벽별이 지다 하강적 이미지, 종다리 떴다 상승적 이미지.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와 상승적 이미지를 이렇게 교차시켜 놓고 있네요. 종다리는 종달새를 말하고요. 아침에 지지배배 우는 그런 새가 아마 종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다리는 아침이 왔으면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면서 농촌에서는 농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벨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설마 호미는 다 아시겠죠?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매고 사립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평민들이 사는 일반적인 문이 이제 사립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나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행동어들, 동사들 나오면 챙겨 두시고요. 사립문을 나서니 긴 숲을 찬 이슬에 배잔방에 다졌는다. 긴 숲을 찬 이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자, 이것도 이제 시간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는 거죠. 새벽에 이 사람이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아침 이슬이 마르지 않은 상태예요. 보통 이제 해가 떠서 한두 시간 지나면 이슬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따라서 여기는 뭐예요? 화사의 어떤 근면하고 부지런한 삶이 농축대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적인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배잔방이가 다 젖는다. 배잔방이는 남자들이 입는 일옷입니다. 뭐 요즘 주류가 뭔지 청바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젖는다. 그래놓고 이제 아이야라고 불렀어요. 자, 불렀으니까 요거 잘 봐야 되는데요. 불렀으니까 어쨌든 간에 대화체가 사용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대화체가 사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대화체를 구사하고 있지만 대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것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는요, 일종의 클리셰예요. 진짜 아이가 있어서 아이야라고 부른 건 아니고요. 시조는 종장 척구를 세 글자로 딱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낙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세 글자를 딱 맞추기 어려울 때 가장 흔한 방법이 감탄사를 쓰는 것 또는 이렇게 아이야라고 부르는 어떤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뽐내거나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서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제3의 매개체를 활용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어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실제 존재하는 아이는 아니고요. 어, 화자가 상정해 놓은 청자다. 그래서 구체적인 청자가 아니라 상정은 이제 상상해서 정해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정해 놓은 청자가 이 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대화하듯이 하고 있지만 대화는 아니다. 아이가 얘 마님 이러면 대화가 되겠죠. 어쨌든 옷이 젖다고 관계하랴. 야, 옷이 젖는 거 관계없어. 자, 표현 뭐예요? 서리적 표현이지, 그렇죠? 그래서 서리법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옷이 젖는 거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강조를 해주고요. 왜 옷이 젖어도 관계가 없느냐?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시절이 좋을서 시절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태평성대 이런 거잖아요. 음, 아주 배부르고 뭐 힘든 일 없고 아주 먹고 살만하고 그런 어떤 좋은 시절을 만났으니까 내 옷 같은 거 젖는 건 작은 일이니까 이거는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제의 어떤 태도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주제가 일반적으로 시절은 종장에 많이 집약되기 때문에 종장 위주로 많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작품은 작자 미상의 작품이니까 아마 평민들의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를 읽어보면요. 12의 개 직권을 입만 여겨 나가보니 님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일진 추풍에 입지는 소리로다. 적에야 추풍 낙엽을 헛되이 지져 날 속일 줄 어째오. 자, 마지막도 어째오니까 오형 의문문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도 서리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12는 요거 살인문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앞서 본 작품은 이재라는 사람이 양반 사대부인데 양반의 작품에는 사립이라고 순 우리말을 썼고 그 다음에 평민의 작품으로 보여주는 요 시조에서는 시비라 그래가지고 한자어를 동원했네요. 그렇죠? 약간 뒤집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살인문에서 개가 짖거늘 하면서 이제 개가 멍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뭐예요? 입만 여겨 나가보니 자, 입만 여겨서 나가보니 자, 동사들 나오면 동작 행동이니까 그래서 화자가 지금 나가 본 거예요. 집 밖으로. 그렇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님은 아니오고 명월이 자 밝은 달이 만정 뜰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이 만자는 가득할 만자거든요. 한자에 대한 감각도 좀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뜰에 가득한데 일진 추풍 왜요? 가을 주자 바람 풍자 가을 바람에 잎지는 소리 파스락파스락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풍에 잎지는 소리 때문에 개가 짖은 거죠. 그러니까 개가 짖은 데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뭐다? 잎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가 짖으니까 내가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가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개가 짖은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원인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개가 짖는 거고 간접적인 원인은 입치는 소리였던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착각 모티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고전 시가에 보면은 이런 착각 모티프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조에 되게 많이 나와요. 유명한 시조는 이제 서경덕의 시조가 있고요. 또 서경덕의 시조에 화답부란 황진이의 시조에도 역시 착각 모티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에야 추풍낙엽을 헛되이 지어 날 속에 쫓죠. 그래서 개를 지금 탓하고 있는 거죠. 야, 이 나쁜 개새끼야. 너 왜 짖었어? 왜 날 속여? 어,
개가 나를 속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걔는 속이려고 짖은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잎이 지는 소리에 누가 왔나 해서 짖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화자는 그걸 갖다가 걔가 나를 속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표현법 하나 찾아야 되는 거죠. 뭐예요? 주객전도에 의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주객전도에 의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걔를 탓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화자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걔를 탓해야 될 일은 없는 거죠. 걔는 그냥 자연을 순응했을 뿐이야. 입지는 소리 들려서 또는 본능에 순응해서 멍멍하고 짖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나를 속였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님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빡친 거지. 어? 따라서 내가 걔를 야단치고 혼내고 또 걔에게 일종의 어떤 원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걔를 원망하는 건데 걔 자체가 원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표현상으로는 걔를 원망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기다리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 님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는 안 오는 님에 대한 원망감이 생긴 거죠. 근데 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 내가 사랑하는 님인데.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걔를 원망함으로써 님에 대한 원망감을 약간 간접화시켜 버린 거예요. 요게 이런 작품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유형의 작품이 또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시조가 있죠. 개를 11번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회외치며 뛰락 나리락 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버덩버덩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 있어야. 야, 밥이 생겨도 너 안 먹일 거야. 그래서 개를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조도 개를 야단치고는 있지만 실제 원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오지 않은 도망가 버리는 님이에요. 그렇죠? 그깟 핑계대고 걔가 짖는다고 어? 나는 당신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버리니까 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 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걔한테 어, 뭐라고 요 전치시켰다고 할까요? 전가시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걔한테 전가를 해서 걔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쓴 겁니다. 재미있죠, 그렇죠? 자, 이 시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 본 이재의 시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시조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시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조는 가만 보니까 중장의 길이가 꽤 길어요. 자, 음보를 읽어볼게요.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일진 주풍에 입지는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3장, 6구, 45자 내외 시조를 이렇게 정의하죠. 3장이랑은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이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6구는 하나의 장이 두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3 곱하기 2니까 6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가 늘어났죠, 그렇죠? 이렇게 두 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구 정도가 늘어나면 우리가 어시조 내지는 사설시조로 보는데요. 이 시조는 어시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구를 늘려서 어떻게 만들었다? 조금 긴 어시조로 만들었다. 그래서 평시조와 대비되는 어시조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조 볼게요. 자, 세 번째 시조는 딱 봐도 뭐예요? 사설시조이죠. 길잖아요, 그렇죠?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요, 조선시대 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읽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시조예요. 자, 논밥 가라 김 메고 배전방이 다임쳐 신들 메고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배려 둘러매고 무림 산중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섣불 배거니 보이거니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부시고 곤방대를 톡톡 떨어 입담배 피어물고 콧노래 졸다가 석양이 제나무 갈째 어깨를 축히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자, 이것도 이제 농촌에서의 삶,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소재로 좀 녹아있는 시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평민들의 작품이고 평민들의 생활상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한번 봐봐요. 논밭 가라, 김 메고, 동사 위주로, 소수로 위주로. 배잔방이에 다임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배단방에 다임을 쳐서 신을 들 메고, 아이고, 소수로가 4개나 나왔어요. 문장 4개 들어있던 얘기죠. 어? 자, 봅시다. 처음에는 논밭 갈아서 뭐예요? 김을 맺습니다. 그죠? 일한 거죠. 그죠? 앞에 시유랑 연결시켜 보면 첫 번째 시주에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의 화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갔을 거야. 그래서 논밭도 갈고 김 메고 김 메기 하는 거는 이 풀 뽑는 거죠. 잡초 뽑는 건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허리 무지 아픕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어, 김 메고 자 배잔방이 아까 나왔죠. 일복 남자들이 입는 바지. 자, 배잠당인데 그냥이야 다임을 쳤다 그러니까 데님을 맸다는 뜻이 돼요. 데님 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람이 이렇게 옛날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이제 바지 이렇게 입으면 바지 이렇게 입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어, 데님이라는 거를 저 원래 그림 잘 그려요. 데님이라는 거를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디를 좀 출타할 때나 아니면 먼 길 갈 때 아마 일하러 갈 때 이렇게 데님을 묶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가랑이가 일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신을 들쳐매고 신을 들고 옛날 사람들 신는 신발 아시죠? 집신이에요. 그죠? 집신. 집신은 슬리퍼 같아가지고 금방 벗겨지거든요. 얘를 갖다가 신발끈을 꽁꽁 동여매가지고 신발끈 같은 걸 이렇게 꽁꽁 동여매가지고 이렇게 안 벗겨지게 단단히 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러 가느냐? 뒤에 내용 보니까 나무하러 간 거예요. 자, 낫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배려 둘러매고 자, 낫은 갈고요. 도끼는 벼여요. 둘 다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낫도 무서운 무기고 도끼도 무서운 무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무림산중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섭을 베거니 버이거니 베는 거나 버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맥락상 보면 뭐예요? 낫은 베는 거고 도끼는 버이는 거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낫으로 뭔가를 베고 또 도끼로 또 나무를 버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게에 짊어 지팡이를 받쳐놓고 지게에 지팡이 받쳐놓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지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게가. 그러면 요걸 이제 지팡이를 딱 베가지고 어, 쓰러지지 않게 짐 같은 거를 잔뜩 실어놓고 잔뜩 실어놓고 그렇죠? 자,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부시고 그랬은 거죠. 자, 이거 부시는 게 때려 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점심 도시락을 갖다가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거 도시락을 뭐 남김없이 먹었다. 뭐 그것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샘물을 찾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샘물 찾아가서 도시락을 부셨다고 하니까 아마 설거지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밥을 먹었으니까는 충곤증이 오겠죠. 곤방대를 톡톡 떨어 입담배 피어물고. 그죠? 자, 일단 곤방대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전용 담뱃대예요. 장죽이라 그래가지고 긴 담뱃대는 양반들이 주로 피웠던 거고요. 곤방대라서 짧은 담뱃대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평민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피웠던 담뱃대입니다. 그래서 곤방대를 톡톡 떨어서 입담배 피어물고 콧노래에 졸다가 이제 씻고쭉 왔으니까 한숨 자야죠. 그죠?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콧노래 졸다가 석양이 제 넘어갈지니까는 시간이 저녁 무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 들어있는 거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논밭 가라 김 메고 그다음에 낮에는 뭐 한 거예요? 산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온 겁니다. 저녁이 올 때 어깨를 축히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게를 등에 딱딱 둘러매는 거예요. 우리 그 백팩 어깨 탁 멜 때 어깨를 탁 축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갈 차비를 하는 겁니다. 축히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긴 소리 짧은 소리 이렇게 소리는 여기서 음악이에요. 노래. 노래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 이제 이 당시에 노래는 시조일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긴 소리는 아마도 사설 시조인 것 같고 짧은 소리는 평시조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어이 갈고 하더라. 사실 이거는 이제 단어만 보면은 슬픈 거죠. 그렇죠? 슬픈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어이없다라는 것은 우리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흥이 그 슬픈 듯한 곡조 속에 즐거움이 들어있는 그런 흥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적 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흥을 지금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흥겹다, 즐겁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시조 3편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소설 문학으로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